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옆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뒷자리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그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릴 기회였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황금빛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황금빛 천만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괴산읍 외곽 도로변에 자리한 우리 국밥집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형광등 안전기가 수명을 다해가는 소리였죠. 벌써 3개월째 바꿔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5일장터 너머로 첫 버스가 지나가는 불빛이 보였어요. 라디오를 켜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괴산 농협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어르신 금융 상담의 날입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광고 멘트를 외울 정도로 들었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국물 냄비 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사고를 우린 지 12시간째. 이제 막 제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늘 그랬듯 택시기사 영수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오며 손을 호호 불었죠. 순애 누나, 오늘 유난히 춥네. 뜨끈한 걸로 한 그릇 줘봐요. 국밥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깍두기도 새로 담근 거니까 많이 드세요. 영수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효자라면서 가게 일도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가 착하죠. 장부 정리며 재료 주문이며 나보다 더 꼼꼼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분명 좋은 일인데 말입니다. 식탁 한쪽 벽에는 남편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난 그 사람. 매일 아침 첫 국밥 한 그릇은 그 앞에 놓는 게 제 습관이었죠.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부탁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5일장 준비하는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섞였죠. 평범한 시골 아침의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윤 씨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리 무서워졌는지. 어제도 옆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할머니가 우체국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 믿는 게 제일 무서워, 순애 누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 믿는 게 제일 무섭다니. 평생 사람 믿고 살아온 제게는 너무 서글픈 말이었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40분, 이 시간에 전화라니. 받아보니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전화드려 죄송해요. 오늘 오전에 농협 좀 들러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왠지 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물으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죠.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더 만들어서 가게 운영비 따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세무 처리도 깔끔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딱히 이상할 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 그럼 10시쯤 가면 되겠니? 유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서류 다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윤 씨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참 살갑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영수도 거들었죠. 그러게요. 복 받으셨어, 누나.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날씨 예보만 멍하니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선반 위에 놓인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지난주에 새로 정리해 준 것이었죠. 깔끔한 글씨로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농협 통장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가게 운영비, 하나는 생활비, 또 하나는 남편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번지고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다녔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일장 상인들, 농협 직원들, 읍사무소 공무원들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은 손님들의 대화 주제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사기와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정육점을 하는 기호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김씨 할머니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대요. 아들이라고 찾아온 놈한테 속아서. 옆자리 과일 장수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그런 분도 당하는구만.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국자에서 국물이 찰랑거렸죠.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숟가락을 들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가족인 척, 친척인 척, 심지어 며느리나 사위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일 무서운 게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 왜 하필 그 단어에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유진이는 진짜 며느리인데 5년 전 아들이 데려온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사람인데요. 바로 그때 팔순이 넘은 묘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잘 안 오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순애야, 나 어제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라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까지 똑같더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근데 이상해서 진짜 손자한테 전화해보니 걔는 학교에 잘 있더라고. 기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전화한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무서운 건 우리 손자 이름이며 학교며 다 알고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었죠. 연락처 정리 좀 해드린다면서요.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연락처에는 친척들 번호며 은행 담당자 번호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유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 5년이나 함께 살았고 아들이 죽은 뒤로는 저보다 더 슬퍼했던 아이인데 남편 3년상 때도 같이 울면서 제사 지내준 아이인데요. 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너도 조심해. 요즘은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야.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도 못 믿는 세상. 정말 그런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그건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9시가 가까워오자 가게를 잠시 비우기로 했습니다. 농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부쩍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장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냥 통장 하나 만드는 일인데 왜 일이 불안한지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보대로 비가 올 모양이었죠. 농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그 길이 짧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아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겠죠. 아들이 떠나고 유진이만 남았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친딸이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드는 이 불길한 느낌은 마치 제 안의 본능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물이 위험을 감지하듯이 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농협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유진이가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이 마치 천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저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농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9시 10분 은행 안은 한산했어요. 창구에는 직원 3명이 앉아 있었고 대기 의자엔 할아버지 한 분만 졸고 계셨습니다. 형광등 아래 모든 것이 하얗게 빛났죠.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유진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 손길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니면 제 체온이 올라간 걸까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창구로 가기 전 유진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죠. 이건 통장 개설 신청서고요. 이건 자동이체 신청서예요. 그리고 이건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건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통장부터 만들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명찰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서류를 받아들며 저를 한번, 유진이를 한번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탁탁탁.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모니터를 보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떨렸죠. 무언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산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유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직원은 대답 없이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발을 구르고 있었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직원의 그 표정,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걸 본 사람 같았어요. 드디어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전산 점검 중이라 좀 늦었네요. 직원이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종이 사이에 뭔가 작은 게 끼어 있었어요. 살짝 들춰보니 조그만 메모지였습니다. 유진이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려 하자 직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손님, 신분증 여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순간 유진이의 시선이 신분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틈을 타 직원이 제게 눈짓을 했어요. 그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메모지를 손바닥 안에 감췄습니다. 유진이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비틀거렸죠. 어머니, 손이 왜 그렇게 떨려요? 어디 아프세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의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춥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직원이 또 말했습니다. 잠깐,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여기 빠뜨렸네요.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없던 서류였거든요. 유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그랬어요? 직원은 계속 저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 뭔가 알아달라고, 제발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며 메모지를 살짝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메모지를 다시 손바닥에 감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 끝났어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농협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이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협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이는 주차장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둘러댔어요. 어머니, 그럼 차에서 기다릴게요. 유진이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사망보험금 청구 대상자 명단에 계세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사망보험금이라니, 청구 대상자라니.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틀림없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겨우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네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메모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며 증거를 없앴지만 그 내용은 이미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청구 대상자,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체온이 떨어진 걸까요? 온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더라. 아들이 죽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딸처럼 다정해졌죠. 차에 탄 유진이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조차 무서웠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니. 영원히 쉬게 하려는 건 아닐까요? 제 손이 차 문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그 서류 말인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다 모였니? 유진이가 운전대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통장이랑 자동이체 신청서였잖아요. 왜요? 그것 말고도 뭔가 더 있지 않았니? 순간 유진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게 다였어요. 거짓말. 제 안의 본능이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창구 직원이 건넨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찢어서 버린. 집에 도착했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평소엔 정겨웠던 그 간판이 오늘은 묘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그때 유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얼핏 봤어요. 보험 설계사 정 과장. 유진이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5년이나 함께 산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였던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분명 3개가 있어야 하는데 2개뿐이었어요. 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가져간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손이 떨려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줍는데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붉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베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그 소리가 제 머릿속 생각들과 뒤엉켰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10번은 반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찢어버린 메모지 한 장이 전부였죠. 게다가 유진이를 의심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유진이를 효녀라고 칭찬하는데 손가락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피는 멈췄지만 통증은 계속됐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유진이가 이상하게 군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었죠. 굳이 서울 큰 병원까지 가자고 했었습니다. 시골 병원은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섬뜩했어요. 검진 결과를 유진이가 먼저 받아봤었거든요. 또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는 등산을 가자고 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가 갑자기 산에 가자고 했죠. 그것도 험한 산길로 유명한 곳으로요. 올라가다가 제가 숨이 차서 쉬자고 했더니 자꾸 조금만 더 가자고 재촉했었습니다. 절벽 근처를 지날 때는 유진이가 제 팔을 잡았는데 밀려는 건지 잡아주려는 건지 애매했었어요. 벽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이가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설마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험 설계사와 짜고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과일 깎는 작은 칼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를 칼로 위협할 생각을 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들어왔죠. 손에는 약국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셔서 영양제 좀 사왔어요. 요즘 피곤하신 것 같던데. 약 봉지를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양제인지 독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유진아, 배고프지? 뭐 좀 해줄까? 아니에요. 밖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나 드세요. 유진이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약 봉지를 열어봤어요. 정말 영양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비타민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내 불빛에 비춰봤어요. 평범한 노란색 알약이었습니다. 혀끝에 살짝 대봤다가 뱉었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비타민 특유의 냄새도 났죠. 정말 영양제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위장한 걸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2층에서 유진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굳었죠. 혹시 내려와서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베개를 들고 숨을 막으려는 건 아닐까? 새벽 2시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당할 겁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척 집에 가자니 유진이가 찾아올 것 같았고 여관에 가자니 돈이 문제였습니다. 통장을 가져갔으니 현금이 별로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넘겼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유진이 편을 들 것 같았어요. 효녀 며느리를 의심하는 미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할 게 뻔했죠.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어제 가게에 왔던 묘자 할머니의 딸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은퇴한 사람이었죠. 똑똑하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라면 믿어줄까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 어둠 속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68살 노인이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새벽 4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어두운 색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 바지에 남색 점퍼, 그리고 모자까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죠. 도둑처럼 보였어요. 아니, 지금 제가 도둑처럼 몰래 나가려는 거니까 맞는 건가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현금을 넣었습니다. 8만 원이 전부였어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통장은 유진이가 가져갔고 카드를 쓰면 위치가 노출될 테니 쓸 수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밥이 남아있어 다행이었어요. 단무지와 계란, 시금치를 넣어 김밥 5줄을 말았습니다. 허기지면 먹어야 하니까요. 김밥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칼로 자를 때는 더 심했어요. 혹시 2층에서 소리를 듣고 내려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릴까봐 발끝으로 걸었어요. 신발을 신는데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끈을 묶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문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죠. 유진이가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폐가 시렸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며느리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걸음을 늦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집이 아직 보였어요. 2층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5분을 걸었습니다. 첫 차는 5시 30분이었어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죠. 정류장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전화라니. 발신자를 보니 유진이었어요. 벌써 제가 없는 걸 알아차린 걸까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렸어요. 3번, 4번, 5번. 계속 걸려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돼요. 그 다음 문자. 집에 안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또 한 통. 제발 연락 주세요. 찾으러 나갈게요. 찾으러 나온다.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여기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옆 동네 정류장까지 또 20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걷지 않았는데 새벽에 춥기까지 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차를 타고 나온다면 금세 찾을 테니까요. 5시 45분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새벽에 짐을 들고 타는 할머니가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읍내를 벗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이었죠. 터미널 대합실은 한산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시간표를 봤어요. 서울행, 대전행, 대구행.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김지은이에요. 농협 직원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나 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도와드릴게요.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 터미널에 있다고 말했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김밥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에 넣었는데 씹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사러 매점에 갔다가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노인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시 10분 검은색 소형차가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 씨가 내렸어요. 어제 농협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온기에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차에 타자 지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엄마 생각이 자꾸 나서요. 운전을 하면서도 지은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작년에 엄마가 똑같이 당할 뻔했어요. 사촌 동생이라고 나타난 여자한테요. 다행히 마지막에 들통났지만 만약 그때 누군가 경고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터미널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지은 씨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살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어제 농협 전산에서 본 건데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 이름으로 보험이 3개나 들어 있었어요. 다 최근 6개월 안에 가입한 거였고 수익자가 전부 며느님이었어요. 3개. 제가 아는 건 하나뿐이었는데 3개라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집을 담보로 하는 거였죠. 이미 서명란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었겠죠. 유진이가 가져간 그 도장으로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은 씨,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본 건 전산 화면뿐이고 그것도 이미 며느님이 접근 권한을 바꿔놨을 거예요. 게다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협 지점장님이 며느님 편이에요. 어제 제가 할머니께 메모 전달한 거 들키면 저도 위험해요. 그제야 지은 씨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는지 깨달았습니다. 30살 젊은 여자가 직장을 걸고 어쩌면 신변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저를 돕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젊은 사람이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하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요. 제 이모님 집이 있는데
거기 며칠 계시면 어떨까요? 이모님도 혼자 사시거든요. 고마웠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신세를 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죠. 8만 원으로는 여간비도 제대로 낼 수 없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벌써 20통째였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받지 마세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요. 그럼 핸드폰을 꺼야 하나요? 아니요, 그럼 더 수상해해요. 그냥 무음으로 해두고 무시하세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달랐어요. 어머니,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어요. 다들 찾고 있으니 빨리 연락 주세요. 실종 신고. 그 두 글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된 거였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집을 나갔다고 소문날 게 뻔했죠. 지은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며느님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보험 서류 원본이나 녹음 아니면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는 거요. 분명 혼자 한 일은 아닐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을 리 없어요. 보험 설계사, 어쩌면 농협 지점장까지 여러 사람이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2층 집이 보였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이모님께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춥죠? 들어오세요. 낯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68살에 남의 집에 숨어 지내야 하다니.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유진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모님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에서 라벤더 향이 났어요. 창밖으로는 한적한 마을 풍경이 보였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에 잠시 멈춤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지은 씨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작전을 세워야 해요. 며느님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화면을 켜자 여러 창이 떴어요. 보험회사 홈페이지, 부동산 등기 조회, 그리고 뉴스 기사들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설명했죠. 최근 6개월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3건 있었어요. 모두 며느리나 사위가 연루된 보험 사기였고 피해자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기사에는 73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나와 있었어요. 다행히 이웃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신고해서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은 씨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들에 모두 같은 보험 설계사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요. 정 과장? 어제 유진이 핸드폰에 뜬 그 이름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지은 씨,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조사했어요. 정민수, 42세, 대한생명 괴산지점 과장이에요. 그런데 지은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정가가 있어요. 10년 전에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던 적이 있네요. 그런 사람을 유진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먼저 유진이에게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고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파출소 번호였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세요.
하지만 위치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님이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해서요. 이강호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 씨가 종이에 빠르게 적어 보여줬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세요. 소장님, 저 괜찮아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며느님이 울면서 찾고 계시던데. 울면서 찾는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연기겠죠.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며칠 뒤에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자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 씨가 내일 농협에 가서 서류를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정 과장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로 했죠. 이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을 하셔서 소문에 밝으셨거든요. 그 정 과장이라는 사람, 요즘 돈을 많이 쓴다더라고요. 이모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새 차도 샀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던데. 보험회사 과장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과장과 유진이가 공모한 게 분명했어요. 어쩌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은 씨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어제 밤에 농협 서버에 몰래 접속했는데 며느님이 어제 오후에 서류를 하나 더 제출했어요. 무슨 서류요? 할머니 사망 시 집과 가게를 며느님께 상속한다는 유언장이요. 도장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언장? 제가 쓰지도 않은 유언장이 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정말로 저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모든 걸 빼앗은 다음에. 증거를 확보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USB를 꺼냈어요. 화면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원본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계속 도망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먹이를 몰아가는 것 같았죠. 지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셋째 날 오전 10시, 지은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 과장이 오늘 오후에 괴산에 온대요. 며느님이랑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어쩌면 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요? 국밥집이요. 할머니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제 가게에서. 그들이 제 공간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은 씨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예요. 제가 몰래 가게에 설치하고 올게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 많을 테니 눈에 안 띌 거예요. 위험했습니다. 유진이가 지은 씨를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조심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지은 씨가 나간 뒤
저는 이모님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어요. 한 시간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계속 떨렸어요. 12시 45분 지은 씨가 돌아왔습니다.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화분 뒤에 설치했어요. 배터리가 6시간은 갈 거예요. 오후 2시 핸드폰 앱으로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처음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님, 할머니는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네, 실종 신고는 했는데 경찰도 못 찾고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치매. 제가 멀쩡한데 치매라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자니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정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준비한 약은 있죠? 약.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지은 씨도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귀를 더 기울였죠.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여야 할지. 국밥에 타면 돼요. 무색무취라 절대 모를 거예요. 천천히 작용하니까 자연사처럼 보일 겁니다. 제가 만든 국밥에 독을 탄다. 그 잔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정성껏 끓인 국밥이 제 목숨을 빼앗는 도구가 된다니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사망 확인되면 2주 안에 나와요. 세 개 합쳐서 15억이니까 제 수수료 3억 빼고 12억은 며느님 거예요. 15억. 제 목숨값이 15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위해 5년간 함께 산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집이랑 가게는요? 유언장 있으니까 바로 명의 이전 가능해요. 시가로 치면 8억은 될 거예요. 23억.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저 두 사람이 나눠 갖겠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녹음이나 뭔가 증거를 남겼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농협지점장도 우리 편이잖아요. 농협지점장까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럼 할머니가 돌아오면 바로 실행하는 거죠? 네. 미안한 척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 드리면 끝이에요. 끝. 그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 인생의 끝을 저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난 모양이었어요. 지은 씨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농협지점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 안에도 그들 편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의 할머니시죠? 전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정민수 과장을 수사 중인데 할머니가 위험하실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검찰.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마친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사관은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오후 5시 이모님이 창밖을 보다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차가 3대나 와요. 경찰차도 있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유진이가 경찰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 과장과 농협 지점장까지 보였죠. 모두가 한패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울렸어요. 이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은 씨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뒷마당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 둘이 담장 너머를 살피고 있었죠.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어주세요. 시어머니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가면을 벗은 목소리였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실종자 보호 차원이니 협조해 주세요. 지은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화할게요. 증거로 남겨야 해요. 카메라를 켜고 문 쪽을 향했죠. 이모님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잡았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연기였습니다. 경찰 앞에서 하는 쇼였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집에 가요, 어머니. 병원에도 가봐야 해요. 유진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가족분이 걱정하시잖아요. 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험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릴 겸 왔어요.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보험 상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이 대놓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지은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싫다는데 왜 강제로 데려가려 하세요? 농협 지점장이 지은 씨를 노려봤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 왜 여기 있어요? 근무 시간인데? 연차 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해고야. 그 말에 지은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당해고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래 봐. 누가 이기나. 지점장이 비웃었습니다. 유진이가 더 세게 제 팔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받으려 하자 유진이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는 사이 전화가 끊겼죠. 이제 그만해요. 제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나는 멀쩡해요. 치매도 없고 정신도 멀쩡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 가면 죽어요.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죠. 유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유진이가 경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망상에 빠지셨어요. 정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피해망상 증세가 심하신 것 같네요. 거짓말쟁이들. 저들이 짜고 치는 판에 경찰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경찰도 한패일지 모르죠. 지은 씨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다 녹화하고 있어요. 강제로 데려가면 감금죄로 고소할 거예요.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좀. 바로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최 검사입니다. 검찰 신분증을 보이며 들어왔어요. 박순애 할머니 보호 요청받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었고
정 과장은 뒤로 물러섰어요. 농협 지점장은 슬금슬금 문 쪽으로 움직였죠. 검사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수사 대상자들이니 신병 확보해 주세요. 네, 무슨, 경찰이 당황했어요. 보험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지금 당장 연행하세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시어머니 걱정해서. 박유진 씨,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거였어요. 유진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검찰청 조사실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최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는데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아드님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 병원 영안실, 차가운 아들의 손. 네, 기억해요. 검사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이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수 과장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아드님 차량 브레이크 관련 정비소 영수증이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 날짜더군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럼 유진이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며느님이 정 과장을 알게 된 시기가 사고 6개월 전이었고 그때 이미 보험 가입 상담을 했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니. 그것도 아내의 손에. 증거는요? 확실한 증거는 있나요? 브레이크액을 뺀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단순 정비 실수로 처리됐죠. 정비소 직원은 이미 잠적했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그렇게 슬퍼하는 척을 했구나. 3년상 내내 저보다 더 울었던 게 다 연기였구나. 오열하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 사망보험금도 재조사했는데 당시 병원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도요? 심장마비 전날 밤 며느님이 약을 잘못 줬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혈압약 대신 다른 약을 줬다고. 하지만 당시엔 그냥 실수로 넘어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 유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딱 5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그리고 이제 저까지. 왜 우리 집을 노린 거죠?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죠. 할머니 집이 괴산에서 제일 부자셨잖아요. 국밥집도 잘 되고 땅도 많고. 정 과장과 며느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여러 집을 노렸어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최소 5가족 이상.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녹음 파일도 있으니까요. 살아있다. 그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거였어요. 가족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살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였죠. 할머니,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재판도 길어질 거고 증언도 여러 번 하셔야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68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게요. 끝까지 할 거예요. 남편과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했어요.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니 밤 10시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저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모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어요.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문자를 하나 열어봤습니다. 순애 언니 믿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눈물이 쏟아졌어요. 검찰청을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모님 집 작은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3시 또 악몽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제게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제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눈은 훤하게 들어갔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준 피해자 진술서였어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소리였어요. 마치 남편과 아들의 한숨 소리 같았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것도 모른 채 떠났으니.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유진이까지 넷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설날에 찍은 거였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남편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에 빠졌어요. 유진이는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들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들의 죽음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정의는 없는 건가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은 씨였어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지은 씨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했어요. 정 과장 주변을 파헤쳤더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람 정비소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잠적했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연락했더니 진실을 말하겠대요. 대신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은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핸드폰 복원 자료에서 정 과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았어요. 아직 법적 효력은 확인해야 하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메시지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 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성공 보수라는 말도 있었죠.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검사님께 전달하면 보강 수사를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때 이모님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좀 드세요. 이렇게 굶으면 쓰러져요. 국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국밥을 끓이며 살았는데 그 국밥이 제 목숨을 노리는 도구가 될 뻔했다니. 하지만 지금 이 국밥은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서였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진술서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 산 5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거짓과 배신까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쳤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증인으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최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증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함정 수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함께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가 놓여 있었죠. 유진 씨와 정 과장이 아직도 서로 연락하고 있어요. 구치소 면회 기록을 보니 정 과장 아내가 유진 씨를 만났더군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설마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검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할머니께 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석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만나주실 수 있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게 끔찍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였습니다.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국밥집에서 만나고 싶어요. 제 공간에서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호도 배치하겠습니다. 이틀 뒤 예상대로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어머니, 유진 씨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할 말이 있대요. 어디서 만나자는 거죠? 국밥집이 어떠신지요? 제가 먼저 제안하려던 장소였습니다. 유진이도 그곳에서 뭔가를 끝내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오랜만에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비어있던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아들과 함께 키운 우리 가게였죠. 검찰 수사관들이 미리 와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 뒤, 시계 안, 심지어 제 앞치마 단추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어요. 밖에는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시 정각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지만 수척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뻔뻔함에 속이 뒤틀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앉아요. 유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전부 정 과장이 꾸민 일이에요. 저는 속은 거예요. 거짓말.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정 과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그저 유진이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설마 흉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유진이가 꺼낸 건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 과장이 저한테 보낸 협박 편지예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필체가 유진이 것 같았거든요. 자작극이었습니다. 유진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왜 죽였니?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또 왜 죽였어? 브레이크액을 뺀 건 네 짓이었지?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치셨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정비소 직원이 다 털어놨어. 네가 돈 주고 시킨 거라고. 그 순간 유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맞아요.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유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골 노인네가 가진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움켜쥐고 있어요? 아들 죽은 것도 모르고 살던 멍청한 노인네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유진이가 계속 독을 뱉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그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늙은이 비위 맞추며 산 게 5년이라고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아요?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제 인생을 낭비했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죽인 거니? 유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죽였다고요? 증거 있어요? 브레이크 고장은 사고였고 시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도 자연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들어왔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비소 직원이 유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2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거죠? 당신이 왜? 검찰이랑 사법 거래했어요. 다 털어놨습니다. 사모님이 500만 원 주면서 브레이크액 빼라고 한 것도 절대 입 열지 말라고 협박한 것도요.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 검사도 함께였습니다. 박유진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진이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노인네가 꾸민 거예요. 그때 정 과장도 끌려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였죠. 서로를 보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정 과장님도 자백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주도한 건 본인이지만 살인을 제안한 건 박유진 씨라고요. 뭐라고요? 유진이가 정 과장을 노려봤습니다. 배신자,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사모님이 시어머니 재산 탐낸다면서 먼저 접근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자들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보기 흉했지만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농협 지점장도 연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저 서류 처리만.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으로 같이 기소될 겁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밥집이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유진이가 숨겨둔 독약을 찾기 위해서였죠. 30분 뒤 냉장고 뒤에서 작은 약병이 발견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감정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유진이가 연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죽었어야 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하나뿐이야. 너를 가족으로 믿었던 거.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국밥집에는 저와 지은 씨, 그리고 검사만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난 거였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셨어요. 지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최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무기징역은 가능할 겁니다. 할머니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고요. 재산? 그래요. 돈과 집은 되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울 수 없을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은 잃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와준 지은 씨도 있었죠.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녹슬고 낡은 간판이었지만 여전히 제 것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며 살아갈 거예요. 남편과 아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밥을 끓일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을.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거예요. 나처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1년 후 새벽 4시 30분 또다시 국밥집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새로 바꾼 간판은 환하게 빛났어요.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았죠.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손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은 씨는 이제 농협을 그만두고 제 국밥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겼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진이와 정 과장의 최종 선고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1년간의 긴 재판이 드디어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결과가 제 삶을 좌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임명장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저는 금융사기 피해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죠. 어제 상담했던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사기 혐의 입증됐대요. 할머니 덕분이래요.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하늘에서 기뻐할까요?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수와 윤 씨였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애 누나 방송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노인 대상 보험 사기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떨리긴 했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국밥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거든요. 지은 씨, 이모님, 그리고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많은 사람들. 10시가 되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판결 나왔습니다. 박유진 무기징역, 정민수 징역 20년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제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죠. 저도 아내한테 당할 뻔했어요. 재혼한 아내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더라고요. 방송 보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절차,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 할아버지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할아버지가 나간 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영웅이 되셨네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는 책임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는데 문득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저를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유진이를 오려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도 이제는 제 역사의 일부였어요. 아픔도 배신도 그리고 극복도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거죠?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국밥은 새벽에 끓여야 제맛이거든.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순의 국밥 간판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은 여전히 제 삶의 터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고 싶지만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살게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 국밥을 끓일 거예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는 계속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순애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애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황금빛 천만 인생이었습니다.